김동완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도 제일 신참이니까 우리 컨버거 수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개선했으면 좋은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받는 느낌은 어떤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딱히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고요. 지금 이 방식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우리 서 목사님 어떠세요? 예, 뭐 저도 특별한 뭐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읽고 또 뭐 예전에 저기 월요일 발제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쭉 읽어 나가면서 근데 또 이 수요반이 또 한편은 또 좋은 게 진도가 빠르지 않으면서 또 실제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쩌면 조금 특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네. 월요일은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는 굉장히 정서적이고 조금 더 잘 소화해 나가면서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진도보다는 잘 소화하는 거고 이 교재는 우리의 디스커션을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 정서들을 담아나가는 과정들이죠. 감별 진단과 치료, 최근 문헌의 비판적 궤관, 첫 번째 진단. 경계선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문헌 궤관은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최근의 논문만 살펴보겠다. 경계선 장애 진단과 관련하여 그린커 등의 저서인 경계선 증후군은 경계선 장애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기여한 주요 저서이다. 그린커 등은 경계선 증후군의 전반적 특징으로서 분노가 주된 혹은 유일한 정동이고 정동적 관계의 결함이 있고 자기 정체성의 지표가 없으며 우울한 외로움을 보인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의 경계선 증후군에는 4가지 하위 집단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집단 1은 정신병적 경계선인데 다른 내담자나 병원 치료진에게 부적절하고 반항적인 행동 및 정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집단 2번째인 핵심 경계선 증후군은 반항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행동, 모순된 행동, 그리고 높은 행동화 가능성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집단 3번째, 적응적이고 정동이 없는 방어를 사용하는 뭐뭐인체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피상적으로는 적응하지만 정동이 결여된 상호작용을 하며 뭐뭐인체하는 질적 특성을 갖는 부드러운 적응이 특징이다. 마지막 집단 4번째는 신경증적 경계선으로서 아이처럼 매달리는 우울을 나타낸다. 그린커 등의 결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계선 증후군은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연상적 사고 과정의 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적 사고나 퇴행적 사고, 가성 상호 관계를 가진 가족 구조나 왜곡된 가족 구조, 망상이나 환각, 함축된 언어 측면에서의 어떤 결핍 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린커 등은 경계선 증후군을 신경증과 비교하면서 우울 정동이 몇몇 경계선 범주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이 우울은 우울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경계선 우울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다 라고 말한다. 경계선 증후군을 다른 성격 장애와 구분하려는 그린커 등의 시도는 잘 안 된 것 같다. 그들은 몇몇 저자가 본질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인 사람에 대해 다른 성격적 명명을 사용하는 경향을 지적하였으며 경계선 증후군에 대한 좀 더 나은 정의가 성격 병리라는 모호한 진단 영역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린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설계는 병원 장면 내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외현적 행동 및 상호작용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 구조를 덜 심각한 성격 병리 유형과
구분해주는 기저의 구조적 특성은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링커 등의 연구가 경계선 증후군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웨블은 그링커 등이 연구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추수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는 원래 연구가 끝난 후 5년 동안 이들 내담자의 사회적 기능은 거의 개인적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좁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들 전 내담자들은 추수 연구 시점에서 정신분열증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몇몇 저자는 경계선 장애를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칼럼은 그링커 등의 견해와 이 주제에 관한 필자의 제안을 결합하여 경계선 내담자와의 특징인 정체성 혼미의 중심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퀘리는 경계선 장애에 대한 구조적, 역동적 분석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였다. 경계선 증후군 속의 우울은 무가치감과 만연된 외로움 및 소외감이 특징이다. 즉 배제된 느낌과 요구성, 분노 발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죄책감과 자기가치 손상이 특징인 신경증적 및 정신병적 우울증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는 경계선 내담자의 주요 방어로서 분열적 초연함을 강조한다. 필자는 그링커 등과 퀘리의 두 연구 모두 경계선 내담자의 주로 초기 자아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자기상과 대상상이 통합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대체 대상관계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시적 자아 구조는 경계선 내담자가 보이는 우울한 반응의 원시적 특성, 관심을 충분히 체험하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이들의 만연된 공허감을 설명해 준다. 버거렛은 정신적 분 관점에서 경계선 장애의 구조 및 역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앵글로색슨 및 최근 프랑스의 정신분석 문헌을 개관하고 임상 사례 자료를 살펴본 후에 경계선 장애 특징은 전성기 갈등이 우세하다는 것과 자아 및 초자아의 원시적인 구조적 및 방어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경계선 장애가 자아의 미숙한 대상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신경증 구조 및 정신병 구조와는 다른 정신병리 범주를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두보셸레는 버거렛과 필자의 견해를 통합하여 경계선 성격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임상적 및 이론적 개관을 하였다. 말러에 따르면 분리 개별화 과정의 재접근기 동안 재접근기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아동은 나쁜 내사물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공격 추동의 파생물이 침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아동은 대상관계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다소 영속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이들 기제 즉 대상 세계에 대한 강요와 분열은 대부분의 경계선 전이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병리적 발달은 생애 세 번째 해에 정상적인 정체성이 형성됨으로써 재접근 하위 단계가 해결되는 정상적인 결과와는 상반된다. 앞에 언급한 모든 저자는 경계선 장애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역동적 구조 특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겠지만 경계선 장애와 다른 성격 장애의 유형과의 감별 진단 및 정신병 특히 정신분열증 반응과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는 최근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어떤 논문에서는 경계선 장애의 감별 진단에 관한 문헌을 개관하고서는 이들 내담자를 정신병으로 분류한 저자가 가장 설득력 있는 개념화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내담자를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문헌에 대한 사려 깊은 궤관을 제시하지만 필자는 궤관된 그 증거를 가지고는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콧은 경계선 구조와 자기애성 성격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필자는 경계선 장애와 자기애성 성격 사이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9장에서 다루었다.
좀 더 일반적 용어로 얘기하면 필자는 성격 장애의 전반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경계선 장애를 가장 심각하게 퇴행된 성격 장애로 간주하였다. 벨락과 홀비치는 최근의 정신분열증을 비정신분열증 상태로부터 감별 진단해내는 하나의 주요한 차원으로 자아 기능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현실 검증 기능은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 상태를 감별 진단하는 중요한 변인인데 홀빌치가 이를 포괄적으로 개관하였다. 필자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 상태의 감별 진단에서 현실 검증의 활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계선 구조에 대한 영어판 및 불어판 개관 이외에 스페인어로 된 개관도 출판되었다. 경계선 장애에 관한 문헌을 전반적으로 잘 개관한 책은 엘렌 월버그가 쓴 최근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1970년대까지 나온 문헌에 대한 검토들이에요. 그 이후에 많은 또 문헌들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또 그 부분은 우리가 더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우선 이 얘기는 컴버가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다른 분들의 연구 업적을 우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두 번째, 치료. 최근 몇 년간의 정신의학 문헌에서 특히 정신분석 문헌에서는 경계선 장애의 치료를 다룬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지지치료를 해야 하는지 혹은 표현적 정신분석 접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경계선 내담자는 지지적 심리치료로 치료해야 한다는 공고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일하게 젯젤은 전이와 역전이 출현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그러나 제한된 접촉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현실 문제와 치료 시간의 구조화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이 함께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지지적 접근을 이룬다. 젯젤은 많은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무기한으로 확장된 기간에 걸쳐 치료가 최소한 잠재적으로 가용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함의는 이러한 지지적 접근이 내담자가 현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끊임없는 치료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저자는 필자가 3장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나 표현적 심리치료 접근을 추천한다. 폴시는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에 포함되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좀 더 최근에는 이들 내담자에 대한 그의 전반적 치료 방향을 요약하였다. 그린스는 유사한 접근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수정된 정신분석 기법을 임상 사례와 함께 예시하였다. 폴치와 그린스는 둘 다 치료 시간에서 내담자 지각과 치료자 개입에 대한 내담자 태료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치료자가 기법적인 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설사 필요한 경우라도 그러한 중립성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경계선 장애의 치료를 위해 정신분석에서 유래된 다른 심리치료 접근들은 기법을 더 많이 수량하였다. 메스터슨의 주장에 따르면 경계선 증후군은 버림받은 느낌의 결과이며 이러한 유기된 느낌은 내담자가 분리와 개별화를 시도할 때 어머니가 공급을 초래함으로써 생겨난다. 내담자가 자신의 버림받은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요구가 발달의 정지와 임상적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는 급성 증상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분리 개별화에서 자율성에 이르는 단계를 통해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자기애적 구강기에 고착에 수반되는 자아 결함을 교정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맞추어진 특별한 심리치료를 고안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의 접근이 자기상과 대상상의 병리적 재융합과 관련된 공생적 융합을 둘러싼 갈등 및 그러한 융합에 대항하는 방어와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리비도적으로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수 없는 무능력과의 관련된 분열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조건에 관련된
갈등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접근은 또한 경계선 성격의 구조 병인론에서 전성기의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더욱이 경계선 성격 구조의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성격 구조가 발견되며 개인치료 기법은 좀 더 개인적으로 결정된 이러한 그리고 다른 발생학적, 역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렌 월버그는 적대적 전이에 대한 초기의 해석 전이를 훈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계선 내담자의 피약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투사적 치료 기법에 의해 적대감을 둘러싼 갈등이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기법은 이들 갈등이 다른 대상에게로 표현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녀에 따르면 투사적 치료법을 통해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가 다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내담자는 타인의 전이 행동이 가진 방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방어하지 않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분석가와의 개인적 직면을 피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은 때 이른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그의 방어를 증가시키도록 하기보다는 방어를 그만두도록 돕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전이 측면 모두에 직접적이지만 비판적이지 않은 초점을 두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경계선 장애 치료에 대한 월버그의 기법적 접근의 많은 다른 측면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를 적용하는 다른 저자들이 취하는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필자에게 채색이 추천한 경계선 장애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메스터스는 몇몇 경계선 청소년 내담자의 입원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의 방어와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주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애들러는 단기 치료병원에 입원한 경계선 내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구조를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병원 세팅 속에서 나타난 갈등의 행동화가 내담자의 병리적 요구를 계속 만족시켜 줄 정도까지 도전받지 않는 퇴행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과 내담자의 정신병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과도한 한계 설정의 위험성을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외래나 단기 입원만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장기 입원 치료의 분야는 아직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보이어와 기부아치니오는 정신분열증과 성격장애에 대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적 접근을 추천한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기법과 기법의 이해가 확대됨으로써 정기적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성격장애에 관한 장에서 기부아치니가 구체적으로 경계선 장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관찰은 필자가 보기에 경계선 내담자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 의해 제기되는 기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 매우 거친 행동을 표출함으로써 분석에서의 예의가 방해받고 분석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임상실제에서 기부아치니는 분석 시간 중에 내담자 행동화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기법의 한계를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한계는 나중에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어떤 사례의 경우 일시적 치료를 중지를 공고하였다. 그는 어떤 내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뤄줌으로써 스스로가 충분히 안정되고 결국 치료가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치료의 필요 조건을 보존하면서 분석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인정하였다. 바이어는 심한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분석 치료에서 공격 추동의 파생물을 초기에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기법이 이런 내담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의 초기 생각을 되풀이한다. 파스 역시 경계선 장애에게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유사한 접근이
경계선 분열적 내담자가 나타내는 구체적 방어 기제에 대한 칸의 논문에 함축되어 있다. 메닝거 재단이 실시한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의 양적 자료에 대한 최종 성과 연구에 기초해서 필자는 표준 정신분석 절차가 적합한 사람은 소수이며 대다수의 경계선 내담자는 수정된 분석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필자의 신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는 우선 경계선 성격을 구조의 정신병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필자의 초기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어서 이들 사례에서 전이의 변천, 장기치료 방약, 정신분열증과의 감별 진단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임상적 기여를 제시하겠다.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 치료 기법에 대해서 여러 임상가들의 견해를 또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제 이거 지금부터 컴버가 자기 입장에서 치료 기법은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은 정신분석적 치료가 뭐냐, 정신분석이 뭐냐 하는 데피니션을 컴버그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어와 지오바치니는 정신분열증과 성격장애에 대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적 접근을 추천한다. 이렇게 할 때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의미하는 정신분석이 어떤 것까지를 정신분석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데피니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은 이 보드라인 페이션트나 정신증 환자들까지도 정신분석으로 치료해내요. 그런데 정신분석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념에 속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치료 상황 그리고 내담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어떤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관념이나 컨셉이나 어떤 이미지나 표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각각 다른 관념이나 표상을 가진 임상가나 학자들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념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치 치료 기법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치료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분은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수정된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지지적 치료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은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담자도 이 이론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는 정말 어떤 분인가? 이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해요. 비혼이에게는 오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대상이에요. 신비의 대상이라고 보면은 기존의 이론의 틀 가지고는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이 기존의 이론에 의해서 이분들을 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관념이나 상에 매여서 실상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추구가 깊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실제 임상에서는 내담자의 실제 상황이나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약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퍼스펙티브,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있는 게 이건 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에 안 남아요. 어렴풋이 내가 읽은 기억만 남지만 이게 무의식 속에 소화돼야 돼. 무의식 속에 여러 이론들이나 치료의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은 비혼의 얘기에 하면 셀렉티드 팩트가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는 동안에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가장 걸맞는 이론이나 어떤 이미지나 표상이나
어떤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을 어떤 이론으로 돕겠다고 하는 이런 무모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소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내담자를 만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론적으로 규정화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관념이나 상에 매여서 실제 있는 대상을 놓쳐버릴 가능성, 이 부분이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나눠가죠. 그러면은 교수님,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접근과 수정된 분석적 접근을 이렇게 컨버거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전통적인 수정되지 않은 분석적 접근은 컨버그가 얘기할 때 전통적인 방식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수정된 분석적 접근은 이제 예를 들면 현대 정신분석적 접근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존의 조금 다른 어프로치들은 다 수정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정신 분석을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프로이드가 정했던 어떤 기준에 맞는 것 이외에는 정신 분석이 아니라고 보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벤션을 만약에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인터벤션은 이건 정신 분석적인 기법이 아니다. 굉장히 표현적인 치료 기법이다, 아니면 지지적인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다 수정된 정신분석이거나 그 수정된 정신분석도 아니고 그냥 지지적인 치료다, 여러 가지 디파인을 할 수 있는데, 정신분석, 현대 정신분석 같으면 기본적으로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요. 그렇지만 인터벤션의 기법은 해석에 국한하지 않고 조이닝이나 미러잉과 같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들을 굉장히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해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소화할 만한 입장에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해석을 사용해서 이분들 돕지만, 그 해석을 소화할 만큼 아직은 이거의 성숙성이나 이거의 강도가 약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치료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자기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서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는 과정인데, 이때 이런 것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쓴다고 해서 이걸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이 컨버그가 보는 방식이죠. 아니면 이고 사이칼리스트가 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정신분석이 과거에는 치료 기법이 해석이라는 치료 기법만을 중심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던 내담자들을 돕는 새로운 기법들이 발달하면서 정신분석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 정신분석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터벤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건 다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무의식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인정하면서 전이와 저항 분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게 현대 정신분석의 입장이고, 이런 것은 수정된 정신분석이거나 아니면 심리치료 내지는 지지적인 치료, 여러 이름으로 불러서 이게 이상적인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입장은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고, 현재도 그 입장은 서로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신분석 쪽에서는 주 4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 프로이드가 했던 방식이 아니면 정신분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 1회를 하건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친 빈도를 치료하게 되면 이분들은
거기서는 자극이 너무 많아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분들인 경우에는 집중 치료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환자층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자층에서는 그 환자층에 맞는 빈도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플렉서블한 입장과 어떤 고정된 입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그 학회나 협회도 서로 갈라져 있어요. 이런 걸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서로. 두 번째, 이전의 연구 요약. 정신분석의 효과성의 관계 한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내담자 자아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는 자아 왜곡과 자아 취약성이다.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해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은 유형의 내담자에게 적용된다. 자아 왜곡은 이들 내담자가 나타내는 고도로 병리적이고 경직된 성격 패턴에 초점을 두며, 반면에 자아 취약성은 내담자가 나타내는 어떤 정상적 자아 기능의 부절적성이나 결핍에 초점을 둔다. 연구 관점에서 보면 자아 취약성이란 용어는 그것의 양적인 함의로 인해 더 선호된다. 이 용어는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편으로는 구조적 변화와 자아 기능의 부적절성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심리치료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경계선 장애의 진단, 예후 및 치료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그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이 장에서 필자는 자아 취약성이라는 용어를 자아 초기 자아의 장애에서 기인된 자아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아 취약성의 임상적 징후. 두 번째, 자아 취약성의 기원에 관한 몇 가지 가설. 세 번째, 자아가 약한 내담자를 분석할 때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와 이들의 치료에 대한 기법적 함의. 네 번째, 이들 사례에서 분석 가능성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몇몇 조건. 필자는 앞으로 몇몇 장애에서 발전시킨 각각의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사료를 도입하면서 경계선 성격 구조의 진단적 특성과 치료적 특성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이 정신병의 몇 가지 임상적, 이론적 함의를 요약하고 정신분열증과의 감별 진단을 더욱 명료화시킬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의 임상적 징후. 임상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현실 경험이 약간 변질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 검증이 유지되는 그런 내담자를 가리킨다. 이들 내담자는 모순되는 성격의 특성, 의식 속에 있는 원시적 원초 자아 내용에 대한 방어와 직접적 표현이 혼란스럽게 함께 있음. 여기서는 원시적 원초화 내용이라고, 원초화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들을 원초화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원초화가 어떤 건가요? 이든가요? 슈퍼이건가요? 이게 굉장히 번역이, 원초화라는 말 자체를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의식 속에 있는 원시적 원초화. 이드 컨텐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초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초화라고 번역을 하니까 쉽게 여러분이 납득이 안 돼. 이드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 원시적이라고 아주 초기에 이드의 내용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드 컨텐츠,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드 컨텐츠를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죠. 이것과 연결된 갈등적 특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없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일종의 가짜 통찰,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의 결여와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결여를 나타낸다. 이들 내담자는 어감 및 이와 관련된 방어 대신에 원시적 방어 기제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초기에 병리적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소화되지 않은 지속을 반영하는 모순적 자아 상태들의 상호 해리를 나타낸다. 이들은 또한 자아 취약성의 비특정적 표현을 나타낸다. 비특정적 용어, 특정적이란 용어는 충동 통제의 결여,
불안내생의 결여, 승화영량의 결여, 1차 과정 사고의 존재를 가리키며 이들 자아 취약성의 징후가 정상적 자아 기능이 일반적 부절적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이들의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와 이들의 모순되고 병리적인 성격 특성은 자아 취약성의 특정적 표현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충동과 방어에 대한 고도로 개인화되고 적극적인 타협 형성을 나타낸다. 자아 취약성의 기원에 대한 가설. 초기에 자아가 연이어 신속하게 성취해야 하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는 첫째, 대상상과 자기상의 구분, 둘째, 리비도와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통합이다. 첫 번째 과제는 1차적 자율성 발달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지각과 기억, 흔적은 자극의 기원을 분류해내고 자기상과 대상상을 점진적으로 구분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병의 경우 이러한 첫 번째 과제가 성취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기상과 대상상 사이의 병리적 융합으로 인해 자아 경계의 구분이 실패하고 결국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경계선 성격 구조의 사례에서는 대상상으로부터 자기상을 구분해냄으로써 통합된 자아 경계가 확립되고 이에 수반되어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 및 관련 정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공격적 추동 파생물 및 관련 정동의 영향 하에서 확립된 상응하는 자기상 및 대상상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선 내담자는 대부분 이 두 번째 과제에서 실패하는데 그것은 주로 전성기적 공격성이 병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순되는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기 개념의 통합이 방해받고 대상 항상성이나 전체적 대상 관계의 확립이 방해받게 된다. 이제 이들 가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여러분들 좀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구별을 하고 있죠. 어쩌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가 이 인격 성장 과정에서 먼저 자기상과 대상상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죠. 근데 어머니와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어머니와 자기를 다른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과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와 대상을 병리적으로 융합한 상태 혹은 다른 쪽에서 얘기한다면 미발달 상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 발달 과정에서 이게 분리개별화가 전혀 안 된 상태 같으면 분리개별화 됐다가 다시 병리적으로 융합됐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거나 피지컬한 나이는 이미 분리개별화 돼야 되는데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돼서도 있거나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대상과 자기 이미지 여기서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아상이죠.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보통 사이카틱한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증의 근원적인 것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한다예요. 근데 보드라인 레벨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자기와 대상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현실 검증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도전은 libidinal drive derivatives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리비도적 역동 파생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이라고 하는 리비도라는 게 섹슈얼 인스팅트로부터 나오는 거죠. 리비도가 그러니까 성적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리비도 성적 본능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리비도적 역동 파생물과 그와 관련되는 정동으로부터 정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기상이라고 하는 리비도 영향 안에서 리비도 파생물과 그 파생물
관련되는 어떤 정서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본능 이론을 여기서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공격적인 어그레시브 인스팅트라고 혹은 파괴적인 본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애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과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공격적인 욕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욕동 파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비도적인 욕동 파생물과 또 하나는 공격적인 욕동 파생물. 이 두 가지와 그와 함께 정동이, 에펙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동이 함께 따라오겠죠. 그 공격적인 욕동이 있으면 공격적인 욕동과 함께 어떤 정서가 오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서, 나쁜 정서가 각각 다르죠. 어떤 성애적인 본능으로부터 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공격적인 본능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성애적 본능으로부터 오는 성애적 본능 파생물과 관련되는 정서, 또 하나는 공격적인 욕동 파생물과 관련되는 정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데, 이런 파생물과 그와 관련되는 정동들 영향하에서 자기상과 대상상이 각각 형성된다는, 그 리비도 중심의 어떤 자기상, 대상상이 있고, 공격성 중심의 자기상과 대상상이, 그 리비도 영향 하에 있는 자기상과 대상상이 있고, 공격성 영향 하에 있는 자기상과 대상상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기상 자체가 리비도와 관련되는 자기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공격성과 관련된 자기상이 있고, 대상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비도적 욕동 파생물과 그와 관련된 정동 하에서 형성된 대상상이 있고, 공격적인 욕동 파생물과 그와 관련되는 정서 하에서 형성된 대상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자기상들이 형성되고, 자기상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서로 분열된 부분적인 자기상이죠. 대상상도 부분적인 대상상이죠. 그래서 이 서로 부분적인 자기상과 대상상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걸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심리 내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는 심리 역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 내적 대상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외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는 심리 내적인 대상관계의 양상과 그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언더스탠딩을 배경으로 컴버그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쩌면 자기상 자체가 서로 부분적인 자기상이 통합돼야 어떤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겠죠. 이걸 부분적으로 쪼개서 자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통합된 자기라는 개념이 여기 형성되기 어렵다는.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통합된 모습으로 이분을 이해해야 대상을 바르게 이해할 텐데, 어느 좋은 대상 측면과 나쁜 대상 측면으로 이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대상과의 관계가 항상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대상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각각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 자기상 자체도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가 있고, 대상상도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합이 일어날지에 따라서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대상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상관계가 되는데, 대상관계의 질이 안정적인 대상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어제 만났던 대상과 오늘 만난 대상이 각각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분을 만났을 때 나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각각 다른 나로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 자기나 통합된 자아나 통합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상 관계가 안정적인 대상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전이에서도 치료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자가 알 수가 없는 이분이 오늘 좋았다 나빴다. 비가 왔다 개였다가 수시로 반복되니까 이분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가 안정적인 전이가 없기 때문에 전이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정신분석 기법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이가 형성되면 거기에 대한 작업이 가능한데 해석적인 작업을 통해서 통찰을 줘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분의 자기가 어느 것인지 분열되어 있고 대상도 계속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해석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뒤범벅이 되니까 이게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정통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카리 쪽에서는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컴버그나 일부 임상가나 학자들 중에는 이런 보더라인 환자 중에서도 순수한 정신분석을 치료할 수 있는 대상도 가끔 있다. 이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심리 내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보더라인 환자들은 심리 내적으로 자기상과 대상상을 구별을 하는데 리비도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기상, 대상상과 어떤 공격성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번갈아 일어난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상담자를 이상화했다가 어느 날은 다시 평가절하 하는 그러다가 다시 이상화하고 이런 관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가 아직 유아에게 가용하지 않은 자아 기능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고 그리고 보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를 직관적으로 다룬다면 통증, 두려움, 좌절의 원천을 일찍 포착할 수 있게 되며 뿐만 아니라 아기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최적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심리 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만족과 즐거움의 핵심 경험이 아기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쾌한 정동에 의해 강력하게 강화되고 그러한 경험과 연결된 고유 수용기적 및 외부 수용기적 지각에 의해 점진적으로 표출된다. 기본적 신뢰를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융합된 자기 어머니상은 이러한 핵심 경험에서 나온다. 기본적 신뢰는 유쾌한 어머니, 아이 관계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기본적 자아 장애는 충분히 강하고 융합된 좋기만 한 자기 대상상은 혹은 좋은 내적 대상을 확립하는 것의 실패이다. 리비도에 결정된 좋은 자기 대상상은 과도한 좌절에 의한 불안과 혼란을 감소 혹은 중화시켜준다. 나쁜 융합된 자기 대상상은 이러한 과도한 좌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경상적 관계는 이러한 융합된 좋은 내적 자기 대상상의 확립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 심한 좌절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나쁘기만 한 융합된 자기 대상상의 우세는 다음 발달 단계, 즉 좋은 자기 대상상의 영역에서 대상 요소와 자기 요소를 점진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제이콥슨이 지적하였듯이 과도한 좌절과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원시적이고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방어적으로 재융합시키는 것은 만일 그것이 초기 유아기 발달 단계를 넘어서도 지속되고 있다면 정신병적 동일시의 전형이다.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자아 핵 영역과 나중에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아 핵 영역에서 자기상과 대상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미래의 비정신병적 자아 구조와 정신병적 자아 구조를 구분하는 어떤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모순되는, 즉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것과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것, 자기상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인데, 이제 통합되어 가는 동일한 외부 대상과 관련된 좋은 그리고 나쁜 대상 표상이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대상상에 의해 둘러싸인 중심 자기를 구체화시키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은 또한 양가성에 대한 내성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자기상이나 자기 개념은 통합된 대상과도 연결된다. 투사와 내사에 의해 자기 개념과 대상상 모두에 대한 연속적인 재형성과 재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투사와 내사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 및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맺는 실제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통합된 자기 개념 및 이와 관련된 통합된 대상 표상은 넓은 의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한다. 안정된 자아 정체성은 다시 자아의 안정성, 통합 및 유연성의 중요한 결정이 되며, 또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초자아 기능, 그러니까 초자아의 추상화, 탈개인화, 개별화, 이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 리비도에 의해 결정된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성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 이것은 비정신적 자아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여기서 다시 리비도에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서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해내지 못하면 이게 비정신병적 자아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만약에 자기상과 대상상이 통합이 안 되면은 이건 정신병적인 결과를 낳아요. 정신병적인 증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기상과 대상상의 구별이 첫째인데,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자기상 중에 리비도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상과 공격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느냐, 합쳐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대상상도 리비도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대상상과 공격성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대상상이 각각 다를 텐데 이것이 통합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이러한 통합의 결론은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 및 대상상이 병리적으로 우세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본래 융합되어 있는 좋은 자기 대상상 주의에 충분히 강한 자아 핵심이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된다. 그러나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분되지 않는 조건, 정신병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경계선 장애로 지칭되는 자아 왜곡의 경우에는 굳건한 자아 경계의 확립을 위해 자기상과 대상상이 충분히 구분된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공격성에 의해 결정된 자기상 및 대상상의 강도, 그리고 방어적으로 이상화된 좋기만 한 자기상 및 대상상의 강도가 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와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극도로 상반되는 사랑하는 상과 미워하는 상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은 좋은 내적 및 외적 대상 관계에 대한 암묵적 위험으로 인해 참기 힘든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순적인 자기상과 대상상을 적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원식적 해일이나 분열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된다. 자기 표상과 대표상의 대상 표상의 통합 결여가 처음에는 초기 발달의 정상적 특성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한 통합 결여가 모순되는 자아 상태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데 사용된다. 분열은 모순되는 자아 상태를 적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분열과 연결된 원시적 방어 기제, 부인, 원시적 이상화, 전능, 투사, 투사적 동일시는 분열을 강력하게 강화하며 자아에 점증하는 통합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랑과 미움 사이에 참을 수 없는 갈등에서 자아를 보호한다. 임상적으로 경계선 내담자로 발전할 수 있는 아동은 당면한 환경 속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혼란스럽고 모순되며 매우 좌절스럽고 두려운 정서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단절시키면서 매 순간 살아난다. 견디기 어려운 갈등과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관련된 병리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이들 원시적 방어 기제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통합된 자기 개념이 발달하기 어려우며 외부 대상에 대한 만성적 과잉 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행동, 사고 및 감정에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연속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기 개념의 통합 결여는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결정한다. 둘째, 모순된 성격 특성들이 발달하는데 이것은 모순되는 자기상 및 대상상을 나타내며 나아가 미래의 경계선 내담자의 대인관계 속에서 혼란을 만들어낸다. 셋째, 초자아 통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통합된 자아 정체성의 안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과장되고 모두 좋기만 한 이상적 대상상과 극도로 가학적이고 모두 나쁘기만 한 초자아 전조 사이의 모순은 초자아 통합을 방해한다. 따라서 자아 통합을 촉진하게 될 초자아 기능 또한 없으며 이것은 편집적 경향성의 형태로 초자아 핵이 과도하게 재투사된 병리적 결과를 강화한다. 넷째, 통합된 대상 표상의 결여는 자기의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방해한다. 자기 개념의 통합 결여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이해를 방해한다. 마지막 결과는 결함 있는 대상 항상성이나 혹은 전체적 대상 관계를 확립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다섯째, 자아 강도의 비특정적 측면, 즉 불안내성, 충동 조절, 승화 잠재력, 이 측면은 약한 자아 및 초자아 통합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자아 강도는 추동 에너지의 중화에 달려있다. 그러한 중화는 근본적으로 리비도 및 공격성에서 기인한 자기상 및 대상상의 통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좋습니다. 여기가 어떠면 컴버그가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보드라인 환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상관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기상, 분열되어 있는 대상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아까 이중구조죠. 하나는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증적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데 자기상과 대상상은 구별을 했는데 자기상 자체가 좋은, 극도로 좋은 이상적인 자기상, 양극단인 자기, 그죠? 아주 좋기만 한 자기, 아주 나쁘기만 한 자기, 대상도 아주 좋기만 한 자기, 대상, 아주 좋기만 한 대상과 아주 나쁜 대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 이게 양극단이어서 이게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분들이 있어서 내적 대상 관계가 이렇게 분열이나 해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적 대상 관계가 대인 관계에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인 관계가 안정적인 대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어려움을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보드라인 내담자들의 심리 내적 구조에 대해서 컴버그의 이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 마지막에 좀 나누죠. 우리 김도환 선생님은 임상에서 이렇게 보드라인 환자들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몇 년 또는 1년 이상 잘 상담자하고 굉장히 상담이 잘 진행돼 나간다고 상담자가 얘기했다가 어느 회기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담이 끝이 나고 또는 심지어는 뭐 지금까지 받았던 상담비 다 환불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계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좀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1년 이상 잘 지냈는데 그것이 수습이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그 내담자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제가 상담자로서 경험한 게 아니라서 그 상담자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렇죠. 아주 보드라인 페이션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 삶 안에서 보드라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 만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일상 삶 안에서 보드라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처음에는 혼란을 굉장히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 안에서도 저 자신 안에서도 이 자기상이나 어떤 대상상에 대해서 또 뭐 명확하게 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이거 오늘 이 장들을 읽으면서 이게 일반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분쟁 속에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서로 틀어져 버려요. 서로 이해를 못 해요. 평생 원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해가 된다는 어떤 이 문맥들이 굉장히 오늘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럴까 했을 때 막연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만 집착했는데 근데 이제 또 좀 더 깊이 어떤 이 부분들과 연결해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서 어떤 자기상이나 자기 표상이나 대상상에서 충분히 원만히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공감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연결이 지어지는 게 충분히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도 좀 한편 이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걸 또 유심히 한번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경험을 보면은 이런 그 방어 기제에 있어서 되게 원시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문맥 같은 거가 잘 안 맞고 이렇게 좀 분열돼 있어요. 이렇게 사고들이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그리고 또 한 말을 또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말을 또 했다고 그러고 해리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기도 이제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오해. 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가 단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투사작동 인식을 써가지고 투사하고 투사작동 인식을 너무 수시로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고 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무시하는지를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뚝뚝 끊어지는, 그래서 이게 좀 당하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동시가 계속 일어나면 내가 네. 말하자면 그 숙주라는 거 있죠. 보통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을 담만하는 어떤 유기체를 숙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숙주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 사람의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혼란과 음, 거기에 따르는 온갖 불편한 정서 덩어리들이 이분은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투사를 하고 그 투사에 동일시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슨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저는 내담자의 부모들을 조금 한 3분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네. 보더라인 성향을 강하게 가진 분들을. 이런 성향이 좀 짙은 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이 너무 이렇게 널뛰기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당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눈앞에서 코 베어간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 당하는 그런 느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르고 혼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 네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섭죠. 저는 무섭고 피하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네,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 본인조차 속에서도 그거를 인식이 될까요? 안 돼, 대부분. 네. 그래서 이게 음. 분열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하면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심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해리가 심한 사람들은 다중인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집에 아주 심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지금까지 3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 잊어버리고 우연히 누군가의 집안에 가서 그 집에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10년, 2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자기를 되찾는 이런 연속극에 나오죠. 이런 극단적인 것가 하는데 이 인격 구조 안에 각각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인격이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 결국. 다중인격이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각각의 인격이 따로따로 하나의 인격 노릇을 하니까 이 상호 간에는 서로 교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통합이 돼 있으면 어제 나와 오늘 내가 전혀 다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스스로 이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기 안에서 다른 자아가 행동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연합해서 통합해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비극인 거죠. 방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철저한 방어는 자기 그 주체가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인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확신범이에요. 자기는 의식 속에서 자기는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속고 있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방어는 결국은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정서나 판타지나 경험이나 이것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굉장히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정서는 우울, 불안, 외로움. 우울, 불안,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 외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외로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는 그렇고, 그러나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쪼개졌기 때문에 통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이나 이런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죠. 예.
자기를 통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대부분의. 연세가 드신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늘 싸우고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계속 어디에 가면 굉장한 파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하면 잘 들어주다가도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이제 투사적 동의시라 그 공격성, 예, 저도 모르게 화를 낼 때 화가 나고 막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을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아까 나를 숙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셔요. 자기 본인이 기분 나쁘시면 굉장히 이제 저도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하고. 그럼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 수업 때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세요. 아무 일 없죠. 근데 바로 하여금 자기의 공격성을 표현하게 하면서 자기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이 안 돼서.